안녕하세요. 김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입니다. 오늘 늦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녹음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부모님 뵙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부모님 자주 뵈세요?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2년 전부터는 본가의 얼굴 자주 보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자주 뵙는 편이라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식사는 같이 못했는데 네, 그래도 다음에 같이 날을 다시 한번 또 잡기로 했어요. 인사는 나눴습니까? 오늘 얼굴도 못 빼고 나왔어요. 아, 네, 저녁에 들어가면 한번 뵈야죠. 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 나누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집에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었을 때는 더 챙겼던 것 같아요. 장어 드시고 오셨다고요? 네. TMI인가? 어머니가 장어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부모님 사는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음식점을 찾아서 같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어 먹고 왔는데 텐션이 좋아야지. 네. 좀 저도 몸보신 한다는 느낌으로 보강한 체력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밥 먹고 엄마랑 따로 한번 공원 산책을 하고 왔는데 꽃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진한 꽃향기가. 네. 근처에 공원에 라일락 꽃이 피어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향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랑 냄새 맡으면서 엄마가 막 라일락 꽃이 들어간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서 이문세. 아니에요. 이문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노래였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아까 적어봤는데 제목이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지 하고 제목을 여쭤봤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도 한번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녹음실 들어오면서도 한 달 만에 보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녹음하는 거, 이 방송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를 느끼면서 평소와 다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다른 다이내믹한 한 달을 각자 보내지 않았나? 맞아요. 싶었어요. 진짜 한 달이 1년처럼 지나간 느낌도 있고 그래서 신기하다 얘기를 했죠.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도 이런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고성은 오늘 컨디션이나 오는 길엔 뭐 어떠셨어요? 걱정을 했어요. 어제도 되게 큰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고 맞다. 이제 혹시나 피곤해가지고 뭔가 또 다운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시를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공동 기획자로 1년 동안 준비했던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기존에 자기의 고유 매체로 작업을 열심히 하시던 미술 창작자들한테 새로운 매체에 도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는 판화,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 작업을 제안을 하고 작업을 하게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서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서울 연남동에 있는 스페이스 애프터 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캐치볼이라고 하고 6월 1일까지 열리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소식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다른 역할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작가로서의 역할만 있다가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처음 해보신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참여하는 전시에서는
뭐 정확한 선이 없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작품을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작가들이 그 공간이 어떻게 작동할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경험을 시켜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기획자의 역할도 요즘은 많은 작가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여러 조율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또 다른 기획에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획의 음. 영역들도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고 많은 또 이 일들을 전시 기획자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묵묵히 해오고 있었구나. 이런 남모를 고충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들한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에 만나면 다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떤 역할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고충이나 어떤 역량으로 이걸 수행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또 안 해봤던 일도 재밌고 이걸 함으로써도 많은 성취감도 느껴지고 어제 오프닝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깐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기분 좋았겠어요.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연희동 산책하거나 이렇게 데이트하러 오기도 좋고 하니까 한번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무 씨는? 저도 4월이 어떻게 지나갔지 할 정도로 긴박하게 바쁘게 흘렀던 것 같아요. 4월에 저는 연극 공연의 음악이랑 사운드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술관에서 제 작품 관련해서 아이들이랑 이주민 여성분들이랑 퍼포먼스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런 행사들 사이에서 다음 5월의 일정들을 위한 준비와 그런 것들로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던 데가 어디예요? 그럼 그중에?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요? 저도 어저께 지난 주말부터 어저께까지가 제일 빡셌어요. 뭐 때문에? 뭐 많은 일들이 다 겹쳐 되게 가지고 병렬적으로 동시에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군요. 네. 완전히 겹쳐서 막 어린이날도 껴있고 어린이날에 껴있어서 조카가 어린이날인 줄 알고 제안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카가 갑자기 지난주 월요일날 전화가 와서 "이모랑 주말에 팬더 보러 에버랜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제일 바쁜 마감이 다 몰려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날이 껴있는 그 주말이고 바빠서 그때는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인제 하루 그냥 마감이랑 이런 것들 밤샌다 생각하고 조카 보러 같이 어린이 대공원 갔다 오고 이야. 에버랜드는 너무 멀고 시간도 안 돼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이렇게 이때 몰아붙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네. 한 번 미루면 또 계속 미뤄지고 그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되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긴 했어요. 내가 되게 많은 일들을 잠깐 포기하고 이제 어린이를 보러 가고 그리고 사실 평소에 늘 좀 일에 중독이 많이 돼 있어서 일에 집중하느라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만들고 또 조카한테 기념일 같은 걸 제가 잘 챙겨 주지는 못했어요. 뭐 생일이나 뭐 이런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그런 것들도 좀 마음에 계속 쓰여 가지고 제가 그 어린이날 선물로 조카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책처럼 이렇게 넘기는 작은 지인처럼
책처럼 만들어서 동화책처럼 조그맣게 급하게 몇 시간 남겨놓고 막 만들면서 갔어요. 조카 줄 선물 만들면서 가서 그거 나중에 주면서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고 조카가 새 장난감 이런 거를 더 좋아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이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라서 그런지 되게 좋아해 줬어요. 그럼 그 만든 책 안에 뭐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는 다 순수 창작이에요? 아, 네. 제가 그냥 조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말 이런 거 그냥 그림 후루룩 그래서 되게 조그만하게 진짜 쪽지 같은 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화책 같은 거를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중에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방금 해주신 말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난주에는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우선시 됐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이렇게 미루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좋았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날씨 진짜 추운 토요일이었거든요. 겨울잠바 입고 아 춥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도 그래도 시간 내길 잘했다 하더라고요. 조카들이 너무 빨리빨리 커간다는 거를 요즘에 느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소중하더라고. 하루 한 주 한 주가. 네, 진짜 몇 주 지났다고 이렇게 말도 금세 더 잘하고 커졌을까 하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덕분에 그 이후로 계속 밤샜어요. 그랬군요. 밤을 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하루에 3시간, 뭐 4시간, 3시간 계속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아니 좀 아까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5월의 주제는 읽기와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5월에 올렸던 자료들을 한번 보고 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여러 가지를 올렸어요. 책을 여러 권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그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도 몇 장 올렸었는데 이제 조카들 사진을 올렸었어요. 설명 그 이미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중 하나는 길가에 여러 초록색 풀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조카 둘이 이제 그거 풀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 저랑 이제 산책을 항상 다녀요. 주말에 집에 오면 작년만 하더라도 사탕 하나 사준다 그러면 쫄래쫄래 같이 따라서 동네 산책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가면서 동네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참견하거든요. 막 뭐가 바뀌었네, 뭐가 있네, 그리고 뭐 좋은 것도 얘기하지만 이제 나쁜 것도 막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네, 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또 자기가 또 처음 보는 풀 같은 게 보이면 길가에 이거 이름 뭐냐고 뭐 물어봐요. 근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몇 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얘들도 이제 알아가지고 뭐냐고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검색해요? 아니요. 이 풀 이름 뭔지 검색 좀 해봐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 사진들이 있었고 또 그 텃밭에서 이제 같이 뭔가를 이제 심는다고 하면서 걸음을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같이 푸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꽃삽을 둘이서 조그만 꽃삽을 들고 열심히 삽질을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핑크색 그 선캡 모자인가요? 선캡 모자를 이제 여자아이들이 똑같은 핑크색 선캡 모자를 쓰고 있고
둘 다 신발도 한 명은 연분홍색 샌들, 한 명은 좀 찐분홍색 샌들 신고 고성이 이 사진 제목으로 핑크 농부들? 이라고 적었어요. 핑크 농부는 저기 김무 씨가 먼저 꺼내준 이야기예요. 아, 제가 혹시 SNS에 올렸을 때 보고 알려주셨나요? 그랬던가? 그 조카들 사진을 이거 말고 다른 거 올렸을 때 이 둘의 이 핑크 사랑을 보면서 핑크 농부들이라고 저한테 먼저 그 단어를 먼저 던져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목으로 차용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작년 5월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들인 사진들을 또 나눴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먼저 그 책에 사진을 찍었었던 부분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책에 내용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이제 책을 마치면서 에필로그로 적은 부분이었었어요. 내 글에는 베를린 서가의 주인이라는 상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글 속의 대화체를 위한 장치이며 듣는 사람으로 위장한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실질적으로는 말을 암시하는 사람이자 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는 마치 한 권의 책과 같고 나는 반복해서 책을 읽고 쓸 뿐 한 권의 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에게 독서란 한 권의 책과 나란히 일어나는 동시성의 또 다른 사건이지 책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읽기에 대한 글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이 부분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가 또 되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단순히 뭐 독서 혹은 읽기는 뭔가에 대한 정보 전달 혹은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와닿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 프롤로그 들어가는 글에 정확히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것은 하나의 순간이 아닌 동시에 존재하는 많은 순간들이 되었다. 글은 모든 순간에 있었다. 나는 글과 함께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2마리의 공작과 2마리의 까마귀 그리고 1마리의 뒤형벌과 함께 이 순간에 머문다. 오색칠한 양철판으로 만들어진 공작은 잡화 할인점에서 발견했고 나무로 조각한 까마귀들은 창고형 벼룩시장에서 사왔다. 그리고 1마리 크고 통통한 털복숭이 뒤형벌. 그것은 조금 전까지 테라스에 등나무 의자에 걸쳐둔 양털 가죽에 달라붙어 있었다. 의자에 앉으려던 나는 기다란 정원용 빗자루를 휘둘러 벌을 쫓았지만 뒤형벌은 최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모노톤의 잉잉거림을 내며 내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날아다니다 다시 단 한 번도 세탁한 적 없는 원래는 흰색인 거무스름한 양털 사이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내 눈앞에서 실제 하지 않는 것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게 제가 읽기를 할 때 어떤 도달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되게 핵심을 건드리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상상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또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왠지 알 것 같은 영역인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읽기를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고양 상태에서 뭔가 혼자 오롯이 대면하게 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게 어떤 안락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롤로그를 네. 같이 읽어주시니까 이제 에필로그를 올려주신 사진 부분을 읽었을 때 고성에게 독서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동시에 있었는데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쓰여지는 글이라는 게 동시에 말하기가 가능해지는 시간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선형적으로 내가 시간을 이해하는 순서가 아니라 되게 동시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나 안에 체화시킬 수 있는 행위인 것 같다. 저는 좀 읽기라고 생각했을 때 듣기를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듣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프롤로그 글을 보는데 이건 듣기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듣기에서 제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성격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약간 동시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복사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나진 않네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듣기요? 제가 듣기에서 느끼는 매력적인 속성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에서 풀어서 말하면. 듣기라는 거는 어떤 언어적인 말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는 건가요? 총체적인 듣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공간적인 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현재에서 듣는다 혹은 읽는다가 되는 게 시간의 선형성을 깨뜨리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접할 때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그 김혜란 소설가의 글을 오늘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가져오게 됐는데 내가 언제 방금 전에 배수호 작가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 읽기를 할까? 그리고 언제 이런 거를 더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은 이거는 이번에 산 생각이 아니라 수해 전에 해봤던 네. 어떤 하나의 가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고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라는 가정을 한번 세우고 네. 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다름을 한번 듣고 나면 상대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죽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를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침을 어떻게 보낼까가 되게 스스로도 궁금해져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해봤지만,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마시면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들을 읽으면서 오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해보지 않은 별 특별하고 유난을 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었고, 네. 나한테 가장 익숙하지만 내가 가장 즐기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구체적인 일들인데, 나는 그때 그러면 왜 굳이 읽기일까?
음. 를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배수아 작가가 이야기했던 어떤 읽음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동시적인 사건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내 마음에 되게 큰 위안을 주기 때문에 하루의 아침을 그렇게 보내길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김무 씨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해 주신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고성의 언어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읽기가 좋은 이유가 동시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 들어올 때 편안함을 네.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시에 많은 사건들을 내가 이렇게 나한테 입력이 될 때 이 동시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이게 지금 내가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이렇게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음. 저는 어떤 비현실성이 더 들이닥치는 거를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도 뭐 공작새라든가 벌 같은 게 실제로 내 눈앞에 없어도 뭔가를 읽으면서 그것의 잉잉거림이라든가 그것의 어떤 뭐 공작새의 꼬리가 펼쳐지고 그 어떤 패턴이 눈앞에 보인다든가 지금 내가 현실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다른 차원의 것이 지금 내 앞에 겹쳐지면서 조금 더 다차원적인 감각의 아. 감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선형성이 깨진 어떤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경험이 현재와 레이어가 겹쳐지면서 훨씬 더 다층적인 시간을 내가 현재 보낸다던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양 상태의 경험을 말하는 거지 음. 되게 막 지금 막 분주하게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저 일도 처리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까 그 말만 듣고 상상했을 때는 내가 읽기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문장을 떠올렸을 때 만약에 그 장면의 풍경들이 동시에 막 내 앞에 막 쏟아지는 그런 상상을 갑자기 해 음. 보게 된 거예요. 음음. 그럴 때는 '와 이게 무슨 세상이지?' 하고 정신이 오히려 혼미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그새 잠깐 해 봤었다가 고성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저한테 해준 이야기들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짜 넓은 범위의 내가 돼서 다차원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이게 뭐 머리로 이해됐다라는 아닐 수 있어도 그냥 그 다차원 세계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느껴지는 평온감? 명상할 때 느껴지는 감각이랑 유사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음 과정은 혼자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기도 해요. 음. 음. 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의 아침을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다층적인 시공간을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매듭을 질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아, 이해돼요. 고요한 시간을 음. 갖고 싶지만 이게 밋밋한 게 아니라 되게 다층적인 부분이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네.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네,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 음. 저도 근데 이 질문 늘 하는 질문이거든요. 꽤 저도 수년 전부터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내일 죽는다면 넌 뭘 하고 싶어?" 음, 내가 선택에 혼란이 있을 때 이 질문을 하는데 고성도 이 질문을 해 왔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반갑고 흥미로웠고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일들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 하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가원 가서 새벽 요가를 하고 좀 집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원활하게 좀 해놔야 될 것들, 정리할 것들 있으면 정리해 놓고 편지를 쓸 것 같네요. 편지. 스스로를 위한 건 요가하는 거밖에 없었네요. 방금 전에는. 스스로를 위한 거. 나만을 위한 거는 요가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내 남겨진 거를 다른 사람이 수습하기 좋게 정리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시간들이 더 많게 보이는데? 아니요. 정리는 저를 위한 거긴 해요. 뭔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집에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돈되고 싶어서 나의 상태가. 그래서 요가나 명상의 연장처럼 청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취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리를 한다는 게? 근데 정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뒤에 깨끗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함으로써 내가 얻어지는 것은? 정리하는 과정이 저한테 명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청소하고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 방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돈된 상태로 하늘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네. 하루 종일 청소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산책할 것 같아요. 산책. 동네 산책. 뭔가 이 질문을 그때그때 물어보면 그때그때 저는 다르긴 하거든요. 네. 고성도 그래요? 아니면? 리스트를 뭐 10개, 20개 적으라고 하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침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저는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짜 달랐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난 잠을 더 자야겠다. 약간 이럴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소소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소소한데 나를 위해서 지키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밥을 좀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티벳 사자에서는 안 읽을 겁니까? 티벳 사자에서는 지금은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티벳 사자에서는 언제 읽었냐면 친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읽었어요. 저는 꼭 한 권만 읽어야 되면 티벳 사자에서를 읽긴 할 것 같아. 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잘 헤쳐나가야지. 나도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저는 딱히 특별한 종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읽을 경전이 정해져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집중해서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지금은 가정이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했던 말처럼 뭔가 이렇게 속 편하게 이렇게 아침을 보낼지 아닐지는 정말 모를 일이죠. 그리고 읽는 게 읽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읽을 시간을 마련해놨다 하더라도 이거 읽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막 저거 이것저것들 짚다가 경황 없이 아침이 다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게요. 한데 뭘 읽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 경황이 없다는 거를 가정하고 어떤 부류의 것을 그래도 좀 더 간추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집어든 게 오늘 가지고 온 김혜란 소설의 바깥은 여름이었습니다. 와. 이게 단편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인데요. 2017년에 발매된 문학동네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침묵의 미래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다층적인 경험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내가 경험을 해본 것도 있겠지만 경험을 안 해본 거를 읽을 때도 비슷한
고향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읽어보자면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몇 명일까? 나는 이 세계에서 하나의 언어가 이뤄진 순간 그 말에서 빠져나온 숨결과 기운으로 이뤄진 영이다. 나는 커다란 눈이자 입, 하루치 목숨으로 태어나 잠시 동안 전생을 굽어보는 말이다. 나는 단수이자 복수, 안개처럼 하나의 덩어리인 동시에 각자의 입자로 존재한다. 나는 내 나이이도록 도운 모든 것의 합, 그러나 그 합들이 스스로를 지워가며 만든 침묵의 무게이다. 나는 부재의 부피, 나는 상실의 밀도, 나는 어떤 불빛이 가물대며 버티다 훅 꺼지는 순간 발하는 힘이다. 동물의 사체나 음식이 부패할 때 생기는 자발적 열이다. 라는 식으로 쭉쭉 갑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제가 경험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경험을 했지만 잃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제 안에 울림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오늘 되게 자주 얘기하는 그 다층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지난 5월 달 저의 글을 보면서 시간이라는 걸 주제로 삼고 또 공교롭게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게 돼서 갖고 왔었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시간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 존재가 어떤 특정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고 계속 무한한 무언가로 사실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글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가 나를 나이도록 하는 본질이라면 또 다른 말로는 이게 하나의 에너지라면 그거를 가정하고 방금 제가 읽었던 거를 읽으면 다 말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뿐이지 나한테는 나를 나로 만드는 나의 본질은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순환이나 새로운 여정을 가기 위한 그 여정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의 종류이지 않을까 이 글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들으니 죽기 전에 읽고 싶은 글귀로 훌륭한 마음에 드십니까? 텍스트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 방금 말했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그 안개를 구름을 보는 것에 시간을 비유하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든 가까이서 보면 흐려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흐려진 상태의 시간을 사실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 구름으로 보여도 우리가 안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냥 뿌연 어떤 공간으로 바뀌면서 구름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예시로 적은 게 있었는데 아까 읽으신 글에서도 안개처럼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입자였다가 이런 이야기들이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성이 자주 표현하는 어떤 배율 좋은 만환경 같은 걸로 사람의 어떤 요소들을 계속 좁혔다가 펼쳤다가 막 이것저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에서는 피부, 뭐 눈, 막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를 문학가들의 언어로는 또 되게 그 배율들이 다른 표현들로 막 표현되는 느낌? 그래서 언어란 게 뭘까라는 신비롭고 재밌는 질문이 들기도 해요. 문학
갖게 하는 역할은 뭘까?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생성해내고 계속 다른 이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져오신 책과 계속 연관성을 이렇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어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책 이야기요?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사람들이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방송하다가 이는 MC 제고 물리학 방정식 얘기하다가 잘못 기억해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근데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 학자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고성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고 들었어요. 카를로 로벨리. 네, 그가 책 내면 모두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이유는 과학자이면서 너무 어려운 말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과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쓰고 또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너무 깊게 다루지 않고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배경이 되는 과거의 과학 이론들을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처음부터 이제 잘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작가입니다. 맞습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얘기를 하려면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수학의 언어를 알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적어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년 5월에 제가 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잠깐 김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대화를 듣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5화에서 저 김무는 과거의 5월을 떠올리며 꺼낸 시간이라는 주제 안에서 대화의 방향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감각할까?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려 했는데 말은 자꾸 빙빙 돌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점점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꺼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나누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무슨 질문을 하려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저와 고성은 이 혼란 속에서 조금씩 단서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어렴풋한 실마리는 나왔지만 결국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다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화의 주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함께 바라보며 부딪히며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여정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듣기 힘드신다면 중간에 건너뛰고 마지막 파트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곳엔 제가 2023년 제주도의 강정천에서 수중 마이크로 물소리를 기록한 음원에 추가로 만든 음악이 함께 흐릅니다. 혹시 조용한 명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지금 이 울퉁불퉁한 시간을 마주하며 저는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내고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성장해보자고 다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생지의 성장 드라마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대화는 작년에 전시를 준비하며 친구와 나눴던 대화의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그 메모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2년 전부터 지하수의 소리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동료 창작자들과 함께 듣는 방법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언뮤트 워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2023년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김그레이스 작가와 함께 제주 강정천을 답사하며 촬영한 영상 기록물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그러니까 작년 2024년 5월에 전시 준비 과정에서 그 영상을 다시 공간의 빔 프로젝트로 투사하며 느꼈던 감각에 대해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장면이 이번 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어떻게 이런 풍경을 담았어? 분명 자연을 담은 작업들은 많은데 이렇게 물의 표면을 담은 영상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다른 질감들로 스크린을 쓰는 것도 이젠 너무 흔한 일이잖아.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거든? 그런데 이건 좀 뭔가 달라. 정말 그때 그 순간이 담긴 느낌이야. 우리가 강정천에 있던 그 순간 말이야.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말이야. 이렇게 영상에 손을 뻗으면 정말로 그때 내가 느껴져. 손에 차가운 느낌이 나. 물이 닿고 있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어. 그레이스는 그것은 우리가 과정 중에 만난 순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결과의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일 거라고. 맞아. 그런데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 살아 움직이는 파동을 봐. 이게 다 언어잖아. 몰입 있잖아, 몰입. 우리가 몰입했던 순간. 우리가 들으려고 몰입한 순간. 자연 속에 빠져들어 가만히 집중하는 순간. 어쩌면 그것이 물결과의 대화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물결의 파동이 이렇게 처음 보는 말들, 다양한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레이스의 카메라에 담긴 거야.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신비롭다. 그레이스는 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화를 단지 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주절거렸을 때 꼭 시간에 대해서 말을 펼치는 소설 모모 속에 모모가 떠올랐다. 하지만 다른 무엇이 또 있어요. 그 음악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한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울렸어요. 어쩌면 시간도 그런 건지 몰라요. 모모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가 머뭇머뭇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바람이 불어서 강물이 물결에 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는 강정천 지역에 이제 물이 차 있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담은 거죠. 네. 물이 차오르는 날 또 볕이 되게 예쁜 9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물결에 반사되는 빛이 나무들에 이렇게 막 어른어른거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되게 감탄하면서 저는 소리를 녹음하고 이 그레이스는 계곡물과 빛이 만들어내서 내는 어떤 장면들 총체적인 것들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있은 후에. 1년이 지난 뒤에 보낸 영상에서 1년 전에 감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네. 근데 이때 특히 놀라웠던 거는 그 프로젝션 되면은 영상이 맺히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인제 프로젝터에서 나가는 영상의 빛들이 펼쳐지잖아요, 스크린까지.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대봤을 때 정말 그 강정천에서 느꼈던 차가운 촉각적인 감각을 다시 연상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신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때 그 물결 만지던 그 순간의 감정과 그런 차가움을 바로 느낀다는 게. 듣기에도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순간을 이 친구는 담았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몰입했던 순간 자연 속에 빠져들어서 집중했던 순간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결과 한 대화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 내가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다시 나에게 불러일으켜진 거는 어떤 교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물결의 파동과 나라는 존재가 그런 부분이 카메라에 담겼었던 것 같고 그게 처음 보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물결 하나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카메라에 담긴 게 아닐까 얘기를 하니까 그레이스가 또 해줬던 얘기가 자기는 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화를 단지 담았을 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곱씹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에 그 예전에 저한테 시간에 대한 영감을 많이 주었던 모모라는 소설이 다시 생각나서 읽어보게 됐고 이거 한때 엄청 베스트셀러였던 책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방송에서 소개도 되고 막. 약간 청소년 권장도서로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청소년 시기 때는 못 읽고 아는 분이 제 작업을 보면서 모모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다시 읽었어요. 제대로. 모모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현대화되지 않은 어떤 폐허 같은 한 마을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이 혼자 원형극장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여자 소녀아이가 모모예요. 이 소녀아이가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서 이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가 시간을 잃어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가게 되면서 만난 사람이 시간 박사님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 박사님이 시간의 방으로 모모를 데려가 주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의 묘사가 아름다운데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처음에는 저 먼 곳의 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살랑대는 바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폭폭 떨어지는 소리, 아니 바닷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큼이나 커졌다. 모모는 이 웅장한 울림이 끊임없이 다르게 배열되고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이 어울려 지어내는 소리라는 것을 점점 더 또렷하게 느꼈다. 그것은 음악이었지만 동시에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기도 했다. 모모는 불현듯 그 음악을 다시 기억해냈다.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앉아 정적에 귀 기울일 때에 이따금씩 아득히 먼 곳에서 나직이 들려왔던 바로 그 음악이었다. 되게 그 다층적인 경험을 또 모모가 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아까 얘기해줬던 그런 다층적인 경험을 모모의 글귀에서 저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일상이나 어떤 순간들에 평소와 다르게 감각되었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서 고성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정천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고성은 시간을 좀 특별하게 보냈다고 느낄 때가 있었나요? 이거는 정확히 워딩을 쓰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시간과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쵸. 맞아요. 되게 뭐 강렬한 경험을 했었을 어떤 특정한 시기가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움이건 어떤 수치심이건 공포이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꼭 그런 순간만은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시간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래도 몰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몰입하는 시간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한 어떤 몰입의 순간들인데 또 나아가서 이 순간들을 역이용해서 생각했을 때 가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 시간 안에 했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집중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걸 막 해냈다 이런 표현보다는 가끔씩 내가 어떤 순간엔 시간을 너무 못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시간 속에서 자유자재로 머물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순간들처럼 좀 다양한 어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체적으로 쓴다는 거네요. 내가 맞죠. 시간을 가지고 논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일을 막 100 가지를 처리했다 막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고성이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그 부분이 제가 하는 질문의 답처럼 이미 느껴지긴 했었어요. 고성은 읽는 시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시성에 대한 얘기랑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시성을 느끼는 그 시간 감각 자체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런 감각을 할 수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차이를 미묘하게 구분하기 힘든 게 저한테 있어서 읽기는 굉장한 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었을 때 현재에서 단편적으로 느끼는 게 되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금 눈앞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지 못한 혹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여러 가지 것들까지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고양감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 시간 동안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읽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1 시간이 내가 이것을 내가 뭐 일주일처럼 사용하는 느낌이야. 이런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근데 제 질문의 포인트도 예. 그냥 제가 말한 그 1 시간을 일주일처럼 썼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였어요. 질문이 뭐였죠? 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특별하게 감각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 격했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격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을 회상하며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신체 변화까지 느낄 정도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냐 1번 아니면 2번 그냥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순식간의 시간이 벌써 2 시간이나 내가 이걸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냐 아니면 3번 나는 지금 가만히도 앞으로 다가올 1 시간을 일주일처럼 혹은 1 초처럼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어떤 마법사적인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냐? 셋 중에 뭡니까? 아니면 4번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1 번일 수도 있고 2 번일 수도 있고 3 번일 수도 있는 그 1 번, 2 번, 3 번이 예시들이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더 큰 제가 완전 특정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고성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지?'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이 없는 것 같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아요. 1번, 2번 같은 경험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하고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하고 자주 하는 거면 그게 특별할까? 싶고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나 언제나 시간을 1초 1초를 동일한 감각으로 느끼는 게 보통과 평범이라고 정해 놔야 되는데 저는 그거가 평범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1초를 누구나 똑같이 1초로 느끼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함은 언제나 정각 제 시간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서 지금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횡단보도 빨리 언제 파란불이 되는 거야 막 할 때는 그 1분 1초가 너무나도 느리게 가는 것 같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정말 재밌는 뭐 게임을 하고 있고 뭐에 빠져 있고 막 할 때는 시간이 뭐 하루가 금방 가고 이게 저는 너무 일상이니까. 평범한 거 그게 오히려 평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을 특별하고 부르십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건. 그러게요. 이 질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시간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때는 무엇이지라는 좀 여러 가지가 혼용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짐작하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상대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약간 초월적인 경험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에 손을 냈는데 이 빛은 온도가 없지만 너무 차가움이 느껴졌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좀 더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랬을 때 아까 답을 이미 들은 것 같다고 느꼈었던 것 같고 읽기의 시간이 고성에게 굉장히 초월적이고 인상 깊게 시간을 보내는 때였겠다라고 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까 고성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간의 관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1초, 1분 단위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평균 시간 이 수치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관념이 나에게 크게 공유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 관념이 저한테 이미 편견처럼 저한테 어느 한 부분은 이미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때들이 매번 좀 돌아보면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지나가지?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앞에 더 많은 조건들이 붙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모두 다 마음의 어떤 메트로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박자에 맞춰서 시간이 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다 시계를 차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들이 왜 핸드폰에 시계를 넣겠습니까? 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왜 시계를 놓고 살까요? 다 각자 시간을 다른 속도로 살게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 두는 거죠. 다 같이.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주체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호흡하듯이 집중하면서 뭔가를 일을 할 때 생각보다 내 한계를 초월하면서 해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순간들? 좋아하는 일일 때 그럴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아할수록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평정심이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일 때 가능한 부분이어서 안 좋아하는 일이라기보다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수를 찾기 위해서 감정이 막 흔들린 상태에서는 안 되고 되게 고요하게 초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도 오히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네. 벼락치기 스타일이셨습니까? 시험 보기 전날 학창 시절에? 지금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적용돼요. 저는 벼락치기 못해요. 벼락치기 스타일 벼락치기 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할 때는 이렇게 성공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막 절박한 일은 아니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막 엄청 절박하다고 느끼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감을 앞두고 마감을 앞두고 가능해요. 혹은 막 시험 보기 전날 몰아쳐서 공부하고 작업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 맥락이 어떤 시간을 막 주체적으로 막 쓰고 막 이런 데에 있는 어떤 저희의 접근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느낄 때 좀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에 좀 발휘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때 뭐 초인적인 능력은 발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전 미리미리 음. 그렇게 촉박할 때 뭔가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했던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좀 좁혀진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다시 빠져나와서 그냥 평소랑 시간을 다르게 썼다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뭘 하냐가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평소와 시간을 다르게 썼다라는 자각이 뭘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쿨쿨 잠을 자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왔다 이런 걸 성취 쪽이라면 쉽게 상상이 되고 근데 이런 되게 일상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관찰하고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관념적인 시간 속에 있다라고 습관적인 감각 밖으로 벗어나서 다른 시간 감각이다라고 느껴진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볼 때 떨림 같은 것들이 나한테 막 읽혀지는 순간이나 막 물결들을 보거나 지금도 강정천에서의 경험들로부터 온 거잖아요. 네.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느낄 때 그런 거를 더 자주 접하고 싶고 더 자주 느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나한테 더 중요하고 더 나를 이루게 되는 시간들일 텐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특별함이 아니라 저 여기서도 또 이것을 전복시키고 싶은데 네네네. 김무 씨한테는 산책을 하고 뭐 산책을 하면서 나뭇잎을 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뭐 물에 일어나는 어떤 파장을 보고 하는 게 더 와닿는 거는 일단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더 자주 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은 결국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게 나한테 더 맞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보통이고 평범이고 일상인 것을 꿈꾼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른 어떤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와 본질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환경이 특수한 환경으로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복해주는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에 대해서 강한 끌림을 느끼고 또 그 끌림이 자극이 아니라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더 나와의 중심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한테는 보통과 일반이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고성이 이렇게 전복시켜서 질문해 주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의 방향성의 단어들도 더 떠올랐는데 제가 그 순간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사는 방식으로 도시에서 사는 방식으로 배우고 익숙하게 해내야 되는 도시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이 나한테는 일상일 수밖에 없는데 나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 공간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내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리듬인데 그 리듬 밖에 다른 리듬을 갔을 때 더 몰입하게 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집중하게 되고 그 리듬을 더 알고 싶고 읽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게 자연 환경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을 조금 더 좋은 문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성은 어떤 리듬, 삶의 어떤 리듬감일 때 호기심을 느끼고 좋아하거나 몰입하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내 일상에서 아주 익숙했던 리듬 말고 다른
리듬을 느끼는 어떤 공간이나 시공간에 왔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그랬을 때 근데 그게 꼭 아까 제가 자연을 말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에 예시지만, 트라우마를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인상적으로 안 맞는 그런 공간이어서 호기심이 갈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리듬을 가진 때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저 관습적으로 예, 예. 주어진 일상의 리듬에서 고성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한 때가 어느 때인지? 수많은 다양한 변주들이 있고 여러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장단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꼭 잘 맞는다기보다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호기심.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의 시간성이 갔을 때 제가 특별하다고 말을 하게 되고, 저한테 신비롭다는 말이 호기심이거든요. 저는 좀 상반되는 두 가지 때를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강원도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을 때 되게 산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발 신고 3분 내로 산속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매일 하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갔다 오고, 낮에 밥 먹고 이제 뭐 사진 정리하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산에 갔다 오고, 이거를 이제 한 달 넘게 할 때 그 리듬감이 좀 좋았고, 이제 혼자서 등산로가 아닌 길로만 다니는데 혼자서 뭔가를 차박차박 발로 낙엽이나 이런 솔잎을 밟으면서 가는 소리라던가 리듬이라던가,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모양들을 계속 눈에 담고 있었을 때 걷기 명상 하듯이 이제 그게 하나의 명상의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되게 반대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했었을 때,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할 때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진 일을 맡은 일을 수행을 해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되게 커지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돼의 시간보다 할 일은 이미 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수익이 생겼고, 또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효능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시간을 조금 더 덜 경제적으로 써도 되고 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보장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되게 시적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버스 드라이버 패터슨이 왜 점심을 먹으면서 시를 쓰고 있는지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순수한 아티스트의 라이프 패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통제와 압박과 대신, 그러니까 그것이 더, 그러니까 막 뛰기 위해 이렇게 쭈그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 불안이 되게 많이 사라져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열심히 생산적인 하루를 다 보냈다라는 마음도 한편에 들고, 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해왔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머지 시간을 더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과 동떨어진 내가 더 추구하는 세상으로 빠져들 수 있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종교인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었거든요. 저번에 그 붓다 선언의 샘플 스테이 갔다 왔을 때 스님들의 삶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계속 명상하고 본인의 수행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되게 납득이 가고 또 꼭 경제적인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엄청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해서 어떤 쾌락만 쫓는 이런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실한 어떤 시간을 계속 갖는다는 게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불안해도 그게 앞으로의 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되는 일이면 아니 그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저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뭐 몇 시간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라는 거를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한 계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한 해를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굉장히 못 만들었었어가지고 이 작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하니까 이렇게 몰아서 하고 흐트러지면은 갑자기 생활이 엉망이 되고 이런 안 좋은 굴레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시간을 계속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작업의 시작과 끝을 혼자서 다 하는 부분은 많지 않지 않아요? 보통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시기 때문에 더 그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시간을 내 스스로 설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의 시간 안에서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하는 것도 내 패턴만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계속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쑥날쑥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런 패턴들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규칙적인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한번 갔다 오는 것만 지켜도 하루가 뿌듯하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몰입감 같은 것도 더 잘 만들어져요. 네. 그게 뭐 아까 말한 몰입감을 극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시간이 촉박할 때 이거를 해내니까 그게 더 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규칙적인 시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 조건이 된 상태에서 몰입했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놀랍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주체적으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규칙을 가진다는 게 주체성을 찾는다는 맥락인 거군요. 그러면. 네.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제가 호기심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내가 하루를 주체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많이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깨있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를 나를 위해서 쓴다는 느낌이 갖기 어려울 때들도 있거든요. 그때 했던 거는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평소에 일어나야 되는 것보다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진짜 10분이라도 하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먼저 아침에 요가를 다녀오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 10분, 15분 내가 좋아하는 걸 내 의지대로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게 하루가 뿌듯하고 뭔가 이 하루를 내가 다 온전히 쓰고 있다, 내 의지대로 쓰고 있다는 주체성이 생기면서 되게 다른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의 처음을 내가 큰 자극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호흡을 만들기가 쉽진 않아서 바로 그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가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내가 인지하는 순간이라도 뭔가를 나를 안정시키는 호흡을 몇 번 한다든지 글귀를 하나라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몰입감과 나의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삶의 패턴이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안 그런데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그 작은 일 하나? 나의 리듬을 찾기 위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생각났을 때 한 번은 놓치지 않고 해보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시간을 나의 리듬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면 자기한테 맞는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느끼고 나면 하게 되죠. 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맞아요. 뭐 몸에 좋다는 뭐 먹었는데 좋았으면 그거 뭐 맛없어도 계속 먹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 습관이 너무 안 들여져 있으면은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한 번이 반복돼서 약간의 규칙이 생기면은 훨씬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손해죠, 뭐 못하면. 티. 하라 그래서 하면 누구나 하지 뭐.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자 그냥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의 리듬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나 방법들을 한 호흡씩 생각해주는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저의 구불구불한 길을 괜한 예쁜 말로 포장해봅니다. 누가 마무리하라고 떠밀었어요. 왜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고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MBTI 나온 김에 우리 지난번에 MBTI 맞춰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아, 네. 주변에 혹시 맞추신 분 계십니까? 방송 듣고? 저희 공동의 지인분께서 SNS에 올려주신 그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한 번에 또 맞추시지? 그분이 저는 2번인가 3번 했을 때도 못 맞췄었거든요. 왜냐면 저랑 MBTI가 같으신 분이셔서 더 맞추신 것 같아요. 아는 같은 사람은 잘 맞출 수 있다.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어제 만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ENTJ인데 저도 ENTJ 아니면 INTJ일 것이다 라고 강하게 느끼셨대. 그치, 이게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귀하신 분. 주변에 너무 TJ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제 주변에는 외롭습니다. 그쵸. 좀 또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MBTI가 같은 분들이 워낙 많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네, 한번 잘 나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화에서 읽기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구성? 네, 배고픕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기온과 습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이제 5월에서 아마 6월로 점점 더워질 텐데 다들 날씨에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지스럽다. 너무 억지스럽죠. 빼자.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맨눈으로 보지 못한 저 먼 우주의 것을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고 있듯이 시간 자체도 현미경과 그런 제임스 웹으로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스코프를 넓히면 시간 따위는 흐르지 않는다.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지식이나 어떤 관념을 깨부수면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과 생각으로서 자연 만물을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맥락에서 그 우리의
지극히 단순한 지구적인 존재의 시각으로서의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은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 그런 부분들 지표성으로 예. 이제 과학이 만든 어떤 객관성을 지표성이라고 카를로 로벨리가 얘기를 하면서 카를로 로벨리의 그래서 의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사실은 개개인의 부분적인 순서들만 존재하고 그 부분적인 순서가 전체 시간에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시간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와닿고. 그렇죠. 그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